매일 아침 꼭 챙길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로스님이 딱 보시고 바로 댓글 주셨는데요. 지금 박지훈 변호사 오늘 결근이시네요. 이렇게 좀 바로 달아주셨는데 맞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오늘 개인 일정으로 방송을 함께 할 수 없어서 박지훈 변호사 전담 대타 변호사 전담 대타인 김준우 변호사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네,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8월 초에 한번 오니까 한 분기가 돌았더라고요. 아, 분기에 한 번씩인가요?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좀 활약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두고 일선 검사들로부터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이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라는 요지였습니다. 평검사 회의가 열린 건 2013년 최동욱 전 검찰총장 당시 이후 7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지검에서도 평검사 회의 소집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판사들로부터 나왔는데요.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공소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검찰총장 측의 해명이 어이가 없다라는 요지였는데요. 장 부장판사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행정처를 향해서는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라고까지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개인 의견만이 아니라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비판적 여론이 상당하다고 해서 좀 입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요즘 판검사 입장이 갈리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정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요. 근데 그 이프로스에 올라왔다는 글이 네. 이제 부산 그 동부지청 평검사들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대검 연구관들도 뭐 재고를 요청한다 이러는데 재고를 요청한다는 저는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는데 위법 부당한 조치다. 근데 징계를 청구한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바로 저도 그건데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청구를 한 게 위법 부당하다고 하는데 민간 기업에서도 사원을 징계위원회에 올리는데 그러면 사내 공지를 다 하나요? 그러니까 직무배제를 명한 게 과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약간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위법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이대로 하면 뭐 검찰은 그러면 기소해가지고 무죄가 나오면 뭐 위법 부당한 일을 한 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표현이 정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평검사분들 그 성명서가. 아니 법을 다루는 분들이 위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치하지 못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참 뭐 이게 격앙되고 자조직의 일에 의해서 정념이 차면 조금 좀 이렇게 감정적이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그 관례적으로 같이 붙어 쓰는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위법 부당 이렇게. 여기서 잠깐 새길로 빠질까요? 네. 위법과 부당은 어떻게 다릅니까? 위법은 이제 법을 명확하게 이제 어긴 거를 얘기하는 거고 부당한 거는 이제 과한 경우니까 그것 뭐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행정 소송을 할 때 이제 그 완전히 중대한 뭐 위법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약간의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구분할 때는 무효 사유가 되느냐, 취소 사유가 되느냐 중심으로 부르니까. 네. 더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를 일부 검사들은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어떤 위협 혹은 어떤 침해로 보기 때문에 일종의 조직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직 보신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일견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또 반발이지도 않나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판사의 지금 반응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판사 사찰 문건이 결국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냐에 따라 달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기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비공개 개인 정보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소위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검색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뭐 대관 정보 정도인지 혹은 그 이상의 진짜로 내밀한 상당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판사들의 기류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런 이게 혐의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상당히 좀 우려하는 그리고 좀 문제시하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판사들이 상당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큰 내용 없다라고 그리고 관행이었다라고 이제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 담당하는 수사정보 그 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수사정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담당했던 뭐 성모 검사는 수사정보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위한 공판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무슨 뭐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검찰청 내부의 지침은 비공개라서 저희가 알 수 없고 어쨌든 그거보다 훨씬 상위 규칙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참 약간 위법부당하게 그동안 있었던 관행을 네. 문제의식 없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지금 맥락으로 보면은 그 해당 문건을 법무부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 법무부에서 나온 내용도 놓고 보고 만약에 그 네. 문건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그 어떤 징계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네, 정책관실에서 소위 그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를 네. 해당 그 기소하는 검사실이 아니라 이쪽에서 따로 사본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네. 전혀 별건의 이유로 이걸 그 확보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결국 이제 압수수색 영장 나와서 그 정책관실에서 뭘 얻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모든 판도라의 상자가 어떻게 갈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사법농단 과정에서 작성했다는 무리야기 법관 그 문건 말고 그 성모 검사가 작성했다는 보고서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그 징계를 어떤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거기서 저는 이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위반은 명백하기 때문에 네. 그 문건의 수준이 굉장히 심대한 건 아니더라도 징계는 때릴 수 있는데 검사 징계법에 보면 이제 견책부터 뭐 해임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징계 양정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되게 달라지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로 그 규정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어제 입장을 내놨던 성모 검사도 징계위원회 회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 작성 주체는 성모 검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요 그 기구 자체를 없애라라고 권고를 10월 말에 했었는데 네. 전혀 듣질 않았죠. 알겠습니다. 뭐 계속 되고 있는 문제니까요. 이 문제는 잠시 후 3부에서 서기호 변호사 판사 출신이죠. 이번 것도 좀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제4차 회의를 어제 열었지만 끝내 후보를 내지 못하고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국회에서 4시간여 가까이 회의를 벌였고 결국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돌도 지난번 회의 때와 똑같은 논의가 반복돼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라면서 다음 회의를 더 열지 않고 오늘부로 회의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활동이 종료된 셈인데요. 이날도 표결이 있었지만 7명의 후보 추천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또 당사자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애초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던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단독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낙연 대표 역시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개선을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국민적 저항까지 거론한 만큼 향후 전국도 상당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그러니까 추리지 못할 거라는 것은 뭐 거의 대부분이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전혀 뜻밖은 아니고 네. 어찌 보면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 건데 이제 같이 어제 이루어졌던 게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제 그 심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의결은 되지 않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검토만 하고 의결하지 않았고요. 오늘도 열어서 소위에서 검토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이제 바로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결과적으로는 야당 보고 테이블로 들어와라. 너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만든 법인데 네. 한 번도 안 써보고 비토권을 바로 이렇게 꺾기에는 아직 국민적 합의가 좀 형성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파국으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일을 한 건 맞는데 거기서 법을 바꿔서 예를 들어 김용민 의원 안처럼 5분의 3으로 내려라고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좀 수인 한도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뭐 길게 보면 꼭 5분의 3으로 내리기보다는 그
백혜련 의원 안처럼 며칠 이내에 정리를 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규정으로 개정하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바로 또 5분의 3으로 바로 내리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하고 이제 그 같이 열린 거잖아요. 동타임에 같은 그 시점이 열렸기 때문에 논리상으로 놓고 본다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것까지 보고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이제는 방법은 법 개정밖에 없다. 수순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제는 의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민주당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재난지원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본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이 물리적인 시한 등을 들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상향 조치로 큰 고통을 겪는 계층에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내년도 본 예산에 해당 지원 예산을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슈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재난지원금의 실제 지원 범위나 규모 등을 두고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국민의힘은 그린 뉴딜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편 민주당은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또 선별할 경우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입으로는 적극 검토지만 사실은 결과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조건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본회 사안 포함을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만큼 다른 항목에서 뉴딜 사업에서 예산을 깎아야 된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노터치 이런 거고 안 된다 이런 거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뭐 입장 차가 지금 확인한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되냐가 결국은 관건 아니겠습니까? 1월까지 선별로라도 일부가 지원되겠구나라는 생각만 들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이상은 뭐 아직은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뭐 선별은 그냥 기정사실 비슷하게 돼버렸네요. 그 기재부 쪽에서는 어쨌든 부채 비율 관리를 계속하는 게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나 반발이 작지 않고 네. 그걸 계속 당정청 통해서 이렇게 눌러왔던 것 같은데 또 그러냐 이렇게 보면 네. 연도별로 계산하니까 1월달로 미루고 싶은 마음도 사실 좀 기재부 곳간을 지키는 곳간지기들 생각은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부는 이전까지 계속 확장 재정에 상당히 좀 소극적인 상황이었고 이미 좀 많이 풀었기 때문에요. 여당에서 지금 받는다고 했지만 하더라도 지금 규모가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 지금 556조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건 560조 정도까지 순증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 아니면 4조 정도 되는 거죠. 4, 5조 정도 규모고 지금 국민의힘도 3조 6천억 원 정도 규모였잖아요. 근데 이 규모를 계산을 해보면은 1차 때가 한 14조가 좀 넘었고요. 2차 때도 7조 한 8조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반 정도도 안 되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보편은 둘 다 생각이 없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여론이나 국민적으로 바라는 건 또 이게 다르기 때문에 또 지금 뭐 정의당이나 뭐 기본소득당이나 뭐 소수 정당들에서는 또 보편 지급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과연 민주당이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건 있겠죠. 코로나가 8개월째 되다 보니까 K자를 그린다 그러잖아요. 주식 지금 아주 좋습니다. 부동산 좋습니다. 잘 버는 사람들 굳이 지금 지원금 필요하냐 뭐 이런 이제 논리도 좀 사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고민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것 같은 게 결국 이제 선별 지원과 관련된 행정 비용이 얼마나 드냐가 이제 오래된 논쟁인데 네. 사실 이제 한 8개월쯤 됐으면 이제 효과적으로 빨리 긴급하게 이걸 선별할 수 있는 기준 정도는 정부에서 마련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죠. 근데 아무튼 본예산 포함이냐 아니냐라고 한 것이 되다 보니까 논점이 이동을 해서 선별이냐 복지냐는 명함도 못 꺼내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현재는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도 선별에서 다시 그러니까 2분의 1 선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금액만 놓고 이야기를 거의 하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핀 포인트로 가겠다, 핀셋 지원으로 가겠다라는 방침 같은데 그럼 어찌 그 보면 핀셋을 본질은 그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대상에게 지급할 것인가가 사실은 그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싹 빠져버렸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할 것이냐만 지금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뭔가 뒤집어버리는 네 맞습니다. 줄기와 가지가 뒤집어져 있는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언제 받는지도 중요하고 내가 과연 받을 대상이 될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논점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그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네. 지금 남은 시한 내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예산안 편성을 해서 이거 시트 작업해서 넣을 수 있느니 많이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좀 이 여야의 지금 논쟁이 또 여당도 지금 완전히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검토를 해보겠다는 정도니까 아니 근데 답답할 것 한 같습니다. 말씀만 더 드리면 차라리 보편 지급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본 예산에 포함시키자라는 논리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 모두에게 주는 거니까 피해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괄 지급이니까 그 얼마씩 줄 것인가만 정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선별 지급이면 이거는 논리상 앞뒤가 안 맞는 게 선별 지급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면 피해 규모가 먼저 산출이 돼야 선별 지급의 기준과 규모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본 예산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 뒤집혀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별 지원이면 긴급한 사람들이 먼저 지원하겠다는 거니까 오히려 지금 더 이상 미룰 게 아니고 본 예산에 빨리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실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볼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 비용이나 시기가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계속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보편 지급하고 이 부분을 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그 나중에 과세에서 좀 뭔가 형평을 좀 맞추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급 선지급하고 네. 후 과세 요 방식도 계속 이제 얘기가 일각에서 나왔었죠. 얘기가 됐는데 계속 뭐 국회에는 그 얘기가 틈에 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본 예산에 또 알겠습니다. 파고들지만 하여간 끝이 없는데 뭔가가 좀 약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좀 지금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요즘 확인하면서 오늘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곽우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